반갑습니다. 분에 넘치는 축사 또 소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준 이 제자들의 정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또 되돌아봅니다. 코끝이 좀 시큰하고요. 무엇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입니다. 이렇게 감동을 하면은 강연 스텝이 꼬이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분위기에서는 준비한 원고보다는 즉석에서 애드리브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격조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학과 선생님들한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스텝이 꼬이지 않는 강연을 해야겠다라는 이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학과장님의 개회사 때 선물에 대한 기대가 또 한편에 큰 부담으로 옵니다만은 큰 부담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대학의 열림과 닫힘은 지평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한히 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지평은 넓혀야 하고 경계는 허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평을 넓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경계를 허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강연은 대학과 학문과 나 자신을 지평과 경계의 시선으로 그림으로 치면 여백이 많은 문인화처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문인화라고 하더라도 구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단촐한 강연이지만 총 한 4부로 4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1부 대학편. 오늘 같은 대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대학은 유적지로 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밀레니엄 시대의 도래가 한창이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가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내놓은 대학의 미래에 관한 파격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대학이 사라진다? 설마 대학이 사라지겠어? 사라진다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건 아마도 밀레니엄 이벤트에 올라탄 호사가들의 주장이 아니겠어? 학계에서 나온 반향은 참 다양했습니다. 대학은 수백 년 존재해온 인류의 가장 튼실한 대표적인 제도이자 조직이 아니던가요? 그런 대학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년도 더 된 전에 나온 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대학은 위기입니다. 제가 보는 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와 권위가 빠르게 흔들리는 데 있습니다. 사실 대학은 오랜 기간 동안 지식의 생산, 지식의 확산, 지식의 소비에 있어 강건한 독점적 위치를 누려왔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기관도 이런 지식 독점 권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지식 플랫폼을 대학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독점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지식 생산의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강의실, 학생, 연구물 출간 같은 대학 고유의 전통적인 지식 확산과 소비 양식은 소셜미디어의 시대와 전 지구화의 시대에서 설 자리가 점점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식의 반감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식의 반감기란
지식의 절반이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오늘날 사회과학의 지식의 반감기가 대략 7년으로 통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년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반이 쓸모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한 증명에 의한 이론치에 가까운 법칙을 다루는 수학조차도 지식의 절반이 쓸모없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9년 정도라고 합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AI 혁명 시대에는 더 빠른 속도로 짧아질 것임은 매우 자명합니다. 이제 대학의 경쟁 상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대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강건하게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곳이 대학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지식 생태계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이 시대 대학이 가장 버겁게 경쟁하는 상대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등등등등으로 이어집니다. 향후 어떤 형태가 지식 플랫폼의 독점적 권력을 차지할지 예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깥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대학의 지평은 넓혀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의 생산과 확산과 소비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는 오늘의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의 대답은 연결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이 맞는 연결의 법칙을 찾아내고 연결의 힘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닐 퍼거슨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대학의 최적인, 우리 고려대학교의 최적인 연결의 광장과 연결의 타워를 만들어내리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후학들께서도 이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의 힘, 다시 말씀드려 연결의 광장과 연결의 타워를 만드는 것은 경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들 경계는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혁신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가 나온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경계를 허문 일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굳이 경계를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허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계란 쉽게 허물어지지도 않습니다. 경계 허물기가 쉽지 않은 것은 때로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절타적 정당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경계는 허물어야 한다고들 흔히들 당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영역에서입니다. 당이론적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경계 허물기가 그리 간단치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특히 대학은 더 그렇습니다. 대학은 기업이나 정부 조직과는 달리 조직화된 무정부, 오거나이즈드 아나키, 혹은 느슨한 구조, 루즈리 커플드 시스템, 매 전형적인 조직 유형이자 거버넌스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장점도 있습니다. 경계란 본디 포용보다는 베타의 경향성이 월등히 강합니다. 베타에는 본능적 베타도 있고 학습된 베타도 있고 동원된 베타도 있고 상업화된 베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계의 고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경계를 허무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 10년도 더 된 듯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시인 한민복 시인의 시집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극서정적인 표현이 극사실적인 오늘의 사회 문제를 푼 해법으로
눈을 번뜩 뜨게 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 갈등에 관한 책을 집필한 중이라 더 번뜩이는 해안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만물의 태동을 이 식구,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보다 더 격하게 아우르는 표현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일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필하고 있던 책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의 제1장 제목으로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로 잡고 풀어나갔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갈등 해법으로 모든 경계엔 꽃이 핀다의 현실적 개념인 연대적 공존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대학을 보는 내부의 성찰적 시선이나 외부의 비판적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칸막이 문안이 사이로에 갇힌 지성이니 들어누운 코뿔소니 하나같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사고로의 전환 없이는 대학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결의 힘은 연결의 광장을 만들고 연결의 타워를 만드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경계와 경계가 만나 꽃을 피우는 새로운 전환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문편에서는 사유학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후학도 있고 동료 교수도 있고 그래서 사유학을 빠뜨리고는 넘어가서 안 될 것 같아서 사유학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소시알로지. 언제 기회가 되면 나의 사유학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강연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임 특별 강연 자리인 만큼 사유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같은 얘기는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더 긍정적으로 사유학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사유학의 매력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사유학의 유혹을 당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학의 매력은 낯익은 것을 낯설게 보고 낯선 것을 낯익게 보는 것입니다. 사유학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기를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으며 동시에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낯익은 것을 낯설게 보고 낯선 것을 낯들게 받아들이는 매력은 정말 매력적이고요. 다음과 같은 사유학의 어떤 본역 속성에서 기인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ABC, D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A, 아모로피우스의 시작 알파벳 A입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무정형이랍니다. 소시알로지 is amorphous. 사유학은 무정형입니다. 사유학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려는 동기를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의도한 것 못지않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공식적인 것보다 공식적인 않은 관계에 더 방점을 두곤 합니다. B는 보돌리스의 이니셜 알파벳 B입니다. 경계가 없는 무경계입니다. 소시알로지 is 보돌리스. 사유학이 다루는 대상은 무한에 가깝다 하여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슨 사유학 핫 이슈만 나오면 바로 무슨 땡땡 사유학 이런 사유학의 조어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최근에 신문기사에 나온 사유학은 오캠의 사유학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사유학입니다. C, 큐리어스의 시작 알파벳 호기심 가득한 Sociology is curious. 호기심, curiosity는 곧 이어 말씀드릴 상상력과 연동되어서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학은 돌이켜보면 한때 화려하게 시선을 끌고 주목을 받았던 요즘 개념으로 얘기하면
사회학이 플랫폼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냐? 거대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랜드 티오리를 만들어내고 거대 이론을 풍부하게 만들어내고 조사 방법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 방법을 풍성하게 제공하고 나아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핫 이슈들을 가슴 깊이 후벼 파는 역할을 하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대학생이라 그러면은 사회학 수업 한두 과목 정도는 들어야 명함을 내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학 이론이나 사회계층론이나 사회발전론 과목 수강했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 자신의 아우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기도 대단하였고 학문의 평판도 상당했고 시대 정신을 갈파하였고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는 사회 대화도 주도를 했으며 사회에게 구가하는 학문 공동체의 지적 리더십도 상당했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제가 공부했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터 사이언스로의 위상과 역할이 당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위상과 역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회학의 르네상스는 플랫폼의 역할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찾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의 광장, 연결의 타워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사회학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사회학은 상상력의 학문입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사회학의 가치를 발현하는 상징이라 하여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사회학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시라이트 밀즈의 명저, 사회학적 상상력의 역량이기도 하지만 인문사회과학 통틀어 사회학만큼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문도 드물 것입니다. 사회학은 자신이 친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더 큰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라고 강권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상상력이란 우리에게 익숙해진 일상의 타성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시하는 상식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신화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루틴의 이름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 뚫어보는 시각, 호기심, 폭로, 문제 드러내기 같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디벙킹입니다. 고정관념과 상식으로 일반화된 것,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정말 그런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사회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 사회 비평에 있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이 사회 비평에 강한 까닭도 아마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앞서 사회학은 친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회학의 최대 장점이고 사회적 상상력의 발원이기도 합니다. 친숙한 것을 낯설게 보게 하는 디벙킹의 상상력이 그 어느 때도 필요한 요즘입니다. 대학에서 상상력의 최종 결집은 역시 교육입니다. 선생과 학생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표현이 좀 점잖지는 못합니다만은 밀당하는 관계야 한다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밀당입니다. 무엇을 밀고 무엇을 당길 것인가? 대학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동의에 도달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동의에 도달하는 훈련을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동서고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 교훈 중에 하나는 위대한 업적은 선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의 마술 같은 밀당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에게 작은 부탁, 당부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설가 김현수는 20대를 결과는 없는 원인만 있는 삶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결과는 없고 원인만 있는 삶이라니. 20대는 모두를 샘물 퐁퐁 솟는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안이나 방황은 극에 달하고 행복의 생애 주기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미래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가장 힘들 때가 아마 20대인 것 같습니다. The Invention of Tomorrow,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의 중독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미래의 발견, The Invention Tomorrow의 저자 다니엘 밀러는 인류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미래라는 개념을 발명한 후 인간에게 숙명처럼 불안이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현실처럼 느끼고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귀결되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본능적 선택을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간절함이 자신의 능력을 증폭시키기도 한다는 점도 마음속 깊이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윤여정도 얼마 전 어떤 인터뷰에서 가장 연기가 잘 될 때는 돈이 없을 때였더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절함이 자기의 선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오늘 제 강연 원고에는 없는 돌발 순서를 잠깐 끼워 넣을까 그럽니다. 제가 우리 신교수처럼 노래를 부르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젯밤에 제가 우리 학부 학생으로부터 반가운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제 원고를 최종 정리를 하는 그 타이밍에 왔는데 이렇게 편지입니다. 강연에 진심으로 참석하고 싶지만 수업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에 편지를 한 편 적어서 첨부에 올립니다. 편지를 직접 손으로 써서 사진을 찍어 첨부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왔습니다. 직접 이렇게 박길성 교수님께 그래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낯뜨거운 대목도 좀 있습니다. 예. 낯뜨거운 문구도 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꾹 참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으로 꾹꾹 쓴 것을 이렇게 편지째다 봅니다. 박기성 교수님께 제가 여기서 이제 울컥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작년 1학기에 사회학적 상상력 강의를 수강한 사회학과 21학번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는다고 사전 동의를 안 거기 때문에 땡땡땡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교단을 떠나신다고 하시니 아쉬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벌써부터 듭니다. 대학교 첫 강의에 앞서 읽었던 교수님의 한 사회학자의 어떤 처음 저서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설렘을 잃어버렸던 대학생활의 첫머리에 열정과 젊음이 넘치시는 교수님을 뵌 덕분에 저희 대학생활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매 시간마다 교수님의 생각과 통찰이 적힌 노트를 가지고 오셔 그 누구보다 빛나는 눈빛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본 그 어떤 이보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사랑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는 모습, 학생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은 제가 감히 흉내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저는 매 수업마다 속으로 교수님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젠 강의실에서 교수님을 뵙기 힘들겠지만 교수님의 빛나던 모습을 늘 마음에 새기고 멋지게 살아볼까 합니다. 또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디벙킹하는 자세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현상과 변화를 예리하게 발견하고 깊이 있게 통찰한 사회학자로 거듭나 교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서간 132 강의실 SK 미래관의 교수님 캐롤을 지날 때마다 교수님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길 빌며 저 또한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간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냥 돌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예, 기획이 없었던 건데 어젯밤에 제가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의 일상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준비를 하며 30년 넘는 교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복귀이자 맡은 일을 대가 없이 이끌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이며 터득한 작은 지혜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 자신 2판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보니 4판이 되었더라고요. 잘 알다시피 2판과 4판은 불교의 용어죠. 예. 절에는 도를 닦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승려인 2판이 있고 사찰 살림 잘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승려를 4판이라고 하는 4판입니다. 다 필요한 역할입니다. 수행과 행정이란 각기 지혜와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수행을 해라 그러고 행정을 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옆에도 해를 다루는 문수보살이 있고 또 행을 다루는 보현보살이 있어서 두 개가 다 조화됐을 때 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해와 행은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주장에 기대면서 2판 4판의 이력서에 다소라도 위안을 가져봅니다. 가끔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위안을 가져봅니다. 학자로서의 저의 학문 여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제자들이 만든 동영상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역시 부담인데요. 저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뉴원에 대해서는 선의를 가지고 굿윌을 가지고 가져야 하고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unused one,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호의를 가져야 한다, 페이버를 가져야 한다라는 철학자 니체의 경고를 늘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회학자로서 시대를 놓치는 일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동료 교수님들한테도 변화를 놓치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제가 출간한 여기 이 목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걸 봤더니만 90년대 들어 세계화가 전 지구적 현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회의 흐름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했을 때 이 대목을 아마 국내 학계에서는 전문 학술 도서로는 아마 최초라는 게 반드시 좋지는 않습니다만 위험한 도전이죠. 예. 처음으로 전문 학술 저작을 출간해서 세계와 자본과 문화의 구조 변동이라는 졸조도 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 구성으로 바뀝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것을 한국사의 재구조라는 이름으로 한번 담아놓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외환위기 10년 후인 2008년에 IMF 10년 한국사에 다시 보다라는 책으로 일상생활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극심한 갈등의 속에서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사회입니다. 2년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며 사회학자의 경험과 관찰을 자유로운 글쓰기 형식으로 풀어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도 언급한 한 사회학자의 어떤 처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지난 3월 저의 처음 연구 테마였던 세계화와 그동안의 지속적인 관심이었던 한국사의 발전에 관한 논의를 영문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Development Globalization in South Korea From Financial Crisis to K-POP입니다. 첫 저서의 테마인 세계화를 교수 생활의 마지막 저서의 중심 내용으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몇몇 작업이 있습니다만은 제 저작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아마 발버둥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 칼럼도 좀 쓴 편인데 내용은 사회 현안 스케치였고요. 한 번도 인물평에 대한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경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바운더리가 아니고 저한테 주는 주의로서입니다.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포괄하는 안목을 견지하려고 하였고 행간에는 극단을 배격하는 소통의 미덕을 위치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글을 쓰면서는 참 실현하기 어려운 로망을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사회적이고 때로는 정적이지만 그것의 표현은 시적이었으면 좋겠다, 포에틱했으면 좋겠다 라는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는 시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실현하기 좀처럼 쉽지 않지만 로망으로 가지고 계속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학 행정을 맡게 된 것은, 달리 표현한 사판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야말로 어쩌다입니다.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어쩌다 맡은 일을 수행을 하면서 knowledge speaks, wisdom listens를 늘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knowledge speaks, wisdom listens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의 말입니다. 직역하면 지식은 말한다, 지혜는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무미가 안 좋아죠. 지혜가 지닌 가치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한국의 대표적인 외화 번역가인 이미도는 지식은 입을 연다, 지혜는 귀를 연다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이 번역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번역을 하다니. 그러면서 세상에는 여기저기 특출한 사람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식은 입을 열고 지혜는 귀를 연다. 대학 행정을 하며 저 자신 실천하려고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애썼던 원칙이 하나입니다. 우리 문과대학, 그다음에 대학원, 또 교육부총장을 할 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교수님들이죠. 많은 교수님들은 당신의 말에,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해결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만큼은 들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지만 교수님들의 기본적인 디자이어는 내 얘기를 왜 안 들어주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들어주는 것, 리슨하는 것만으로 일의 반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학 조직에서는, 앞서 제가 대학 조직의 전형적 유형이나 가버넌스를 얘기했으면 적어도 대학 조직에서는 wisdom listens, 지혜는 귀를 연다를 원칙으로 삼을만 합니다. 이제 오늘 강연의 끝맺은 파트입니다. 물고기가 맨 마지막에 알아채는 것이 물일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 랄프 린턴이 1936년에 저술한 인간의 탐구, The Study of Man에서 한 얘기입니다. 철 좀 들려고 하니까 정년입니다. 지금쯤은 고려대학교를 알아채야 할 텐데 여전히 철이 좀 덜 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알아차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남의 품을 떠나려고 하니 한편으로는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롭습니다. 두려운 것은 관성처럼 해왔던 일을 안 하면 어쩌나 하는 익숙치 못한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일정한 루트를 따라서 학교에 나오고 교정에서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12시면 어김없이 문과대 시계탑 꼭대기에 설레 나오는 새야새야 파랑새 차인배를 들이며 동료 교수들과 점심하러 나가는 이런 익숙함.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 앞에 표지에 시계탑이 12시 45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 45분에는 우리 교수님들과 점심하고 난 다음에 커피숍을 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보헤미안이든 정광수든 아니면 따뜻한 하루의 커피집은 가서 학교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책 구상 얘기도 하고 논문제 얘기도 하고 또 누구 가십거리도 얘기하고 이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익숙함을 이젠 접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것은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힘들지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정해야 하는 시간이기에 더 자유로운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교내에서 가끔 고려대학교의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최고의 과정에서 또 부총장일 때는 신임 교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고려대학교의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고려대학교의 열정에 대해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소하게 다루지 않았고 아무리 촘촘하게 해도 더 촘촘한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무리 창대해도 더 창대함이 있다는 생각으로 역사와 인재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안목을 펼쳐온 대학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려대학교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고려대학교는 나에게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고 품위와 품격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로부터
고려대학교 어떤 대학인가요?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어김없이 대답하는 구절입니다. 항상 마음의 교훈으로 새겼습니다.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품위와 품격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주었다고 말입니다. 하여 나라 아니건 나라 바뀌건 어디 가서도 고려대 교수로서 자신감 있게 점잖게 그리고 헛된 명예, 허명에 휘둘리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교훈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기에 고려대학교에 감사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1975년 봄 세상 물정 모르는 10대 후반의 나이에 북악산 기슭에 우뚝 솟은 집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고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금까지 여정을 돌이켜보면 100가지 감사, 1000가지 감사도 써내려갈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동행해준 고려대학교의 또 동료 교수님들께,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어제나 오늘보다 훨씬 더 예측하기 힘들고 난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고려대학교의 열정을 믿습니다. 진리는 바뀐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향한 고려대학교의 열정은 바뀌지 않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퇴임하며 굳이 감히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린다면 변화를 놓치지 말고 함께 사는 지혜를 펼치며 품위와 품격이 무엇인지를 우리 고려대학교가 우리 사회에 넓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축원하고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일의 성사에는 축원의 힘, 기도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평을 넓히고 경계와 경계가 만나 꽃 피우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낼 것을 축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열정의 에너지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백이 많은 이 강연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